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국 식당 주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일명 장염맨이 구속됐습니다. 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418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이효정 씨가 이전부터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려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전 남자친구는 효정 씨를 따라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심하게 집착해왔고 헤어지려고 하면 더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190차례 흉기를 휘둘렀던 류찬하, 그래서 유족으로 하여금 딸의 시신을 차마 볼 수도 없게 만들었던 그 류찬하, 1심에서 17년형 받았었죠. 사건 반장은 1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가해자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는 극약 처방까지 했더랬죠. 자, 여론은 노도와 같았습니다. 오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3년, 6년 늘었습니다. 선고 직후 이 고인의 어머님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류찬하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사방 가족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대 앞만 바꿔봐라. 나는 알람 맞춰놓고 봐서 상관없다 하신 전현주님. 자, 김나윤 여사, 사반 챙겨보는 건 좋은데 제발 식사 좀 드시면서 봐 하신 김성원님. 사반에 푹 빠져 사는 우리 엄마 박순아 여사 사랑해 하신 김유리님. 자, 지난 11일 경기도 6501번 버스에서 이 카메라 주운 분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선처할 테니까 제발 좀 이 진짜 귀한 카메라 빨리 돌려줘 하신 하위은님, 강릉의 전현주님, 이순자, 조아라 모녀님, 새끼발가락 골절돼 깁스하신 양경숙님, 이주은님, 이병호님, 한우리님, 이상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치료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잔액 부족 카드 넣고 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털려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무인 점포, 같은 도둑, 같은 수법으로 또 털렸다 제보가 왔습니다. 만나보시죠. 딸랑, 무인 점포 안으로 익숙한 모자를 쓴 여성 입장합니다. 곧바로 냉장고로 고고. 자, 하나하나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는데요. 많이도 고른다. 하나를 안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자, 가서 봉지를 하나 탁 뜯더니 바코드를 띡띡띡 막 찍어. 자, 이때 다른 손님들 입장. 재수없어. 자, 다시 냉장고로 지금 휙 보더니 다시 냉장고로 괜히 가서 그냥 물건 고르는 척을 해요. 살 것도 아니면서. 자, 손님들 나갔어. 그러니까 다시 본색 카드를 이제 꽂고 결제 버튼 누르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카드를 쑥 뽑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자,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 이런 인간들 얼굴 공개를 못하니까 죽지도 않고 또 온 각설이 마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일은 2월 17일 날 있었던 무인 그 밀키트 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식은 유사해요. 잔액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가져가 버린 방식인데, 두 번째 일이 3월 17일 날 일어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는 5만 원 정도, 두 번째 합쳐서 10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며칠입니까? 4월 17일입니다. 17일마다 와가지고 저리 해가거든요. 똑같은 여성이 유사한 수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성 또 찾아올까봐 불안해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절도죄가 되고요. 반복해서 계속하면 상습 절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습. 실제로 지금 진행자 얘기했지만 얼굴만 지금 공개된다면 못하겠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얼굴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여성은 지금이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음스만 남기고 갔단다.
자, 가게에 웬 손님 아닌 손님이 와서 음식물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버렸다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편의점입니다. 남성이 바깥에서 웬 음식물이 담긴 봉지를 들고 왔어요. 자, 쓰레기통 문을 열어보더니 여기다 싶었는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넣죠. 자, 봉지는 어떡할 거야? 봉지도 역시 탈탈 넣었습니다. 그래도 좀 미안하려는지 뭐 좀 사려는 걸까요? 껌 한 통이라도 사나? 그러면 참아줄게. 못 본 척 해줄게. 아이고, 아니,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혼잣말을 남기면서 계산대를 쌩 저렇게 나가버립니다. 자, 박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랬던 걸까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무도 별로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사러 들어갔다가 가지고 있던 쓰레기 정도 버리는 경우는 왕왕 있죠. 근데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편의점 가서 저렇게 알뜰하게 아주 싹싹 버리고 그것도 정말 껌 한 통도 사지 않고 나오면 저 제보하신 분이 저 편의점 사장님인데 정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사반에 제보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제 얌체 심보죠. 저희 저렇게 하면 편의점 사장님 속상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이, 평생 배달이나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휙 꺾고 골목길을 슝. 자, 그런데 그때 바로 하얀 차가 속도 줄이고 조심조심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험한 목소리 들려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온데 아저씨 왜 욕하냐고요? 회사 다니라고 말라고 회사 다니면 국회 와라네 욕을 하냐고요. 놀랬잖아 아직만 놀랬어요? 그럼 네가 세게 달렸으니까 네가 너를 쳐 눌러야 되지. 오토바이 니들은 엄마 없으면 니들은 그냥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땐 사회 발전했어 이 들아.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놓고 처먹고 살잖아 이 같은 그래서 평생 배달을 해쳐먹고 살아라. 이 자식까지 다 배달을 해쳐먹고 살아. 아유,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입에는 걸레를 물고 계셔. 저 양반은 배달 음식 한 번 시켜 먹은 적도 없나 봐요. 배달이나 해쳐 먹어라 하는 거 보니까 참나. 저거는 이제 지난 4월 9일 저녁에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에 맞은편 사거리에서 외제차가 좌회전해서 뭐 골목길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오토바이의 그 어떤 그 주행 속도가 30km였는데 갑자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욕설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30km로 다녔다라고 하니까 30km가 그게 느린 속도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처라고 하는 이 그 좀 쌍태스러운 그런 접도를 갖다 자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배달하는 돈으로 먹고 살지 않느냐. 이 무슨 이상한 논리죠. 그래서 평생 배달이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악담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토바이를 탔던 분이 이 사람을 모욕죄로 이제 소송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 경찰에 갔더니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상황이 흔하다. 그리고 이 모욕죄나 협박죄 이것을 갖다가 처벌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 이유는 듣고 있는 제3자가 없이 둘만 들었고 협박 정도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토바이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답답한 모양인데요. 저렇게 욕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책성 차원에서 저거는 도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가 저렇게 험악하게 되면 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아까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회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분은 바로 저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둘만의 대화다. 그래서 이게 모욕죄가 안 된다 했는데 지금 5천만 국민이 다 봤는데 그런데 저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겁박을 하고 한 게 협박죄 같은 건 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악의 고지 같은 게 돼서 범죄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어떤지 간에 얼굴이 공개된다면 저렇게 행동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왜 치우기 전에 앉아? 이거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 직원의 실수로
바지를 온통 버리는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단순히 세탁비를 주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기자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직원이 국물 쏟았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자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부대찌개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이 테이블 치울 동안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좌석에 앉아 있는데 이 직원이 정리하다가 부대찌개 국물을 쏟았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이 막 닦으면서 혼잣말로 치우면 앉지 왜 미리 앉아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 들은 게시자가 아니 잠시만요. 사과 먼저 하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이고야. 이 직원이 첫 출근이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저 바지가요. 지금 보시는 바지가요. 98,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저 직원한테 이거 98,000원짜리니까 절반만 물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빨래에서 안 지워지면 세탁비 정도만 주는 게 맞지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바지 갈아입고 빨래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리 치우기도 전에 왜 앉아 있었냐고 이 게시자 탓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게시자는요. 회사 점심시간에 간 건데 회사에서 대체 어떻게 빨래를 하냐면서 직원이 굳이 안 치운 자리로 안내를 해서 앉은 거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요. 손님처럼 비싼 바지 입고 바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원 대신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자, 그런데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답니다. 사장은 아마 보험으로 물어주겠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보험이냐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잘못했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물어주는 건데 문제는 바지를 좀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보내라고 하니까 이 보험회사한테 이걸 주면서 감가상각 확인하기 위해서 바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달 좀 지났는데 그전에는 바지를 주는 걸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바지 지금 없다. 사실 빨래하다가 더 이상 이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고 사실은 저 정도 되면 사실 저게 지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지금 못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연애하는 티 안 내는 이유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오늘 오전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남자친구한테 SNS에 커플티 좀 내달라고 했다가 그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입니다. 결혼 전제로 6년째 만나고 있는 30대 커플입니다. 그 남친은 SNS를 안 하는데요. 그 대화하다가 사연자가 나중에 SNS 하게 되면 거기에 커플 사진 올리거나 글 써서 커플인 거 티 좀 내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이 남자친구, 그건 내 계정이고 굳이 티 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선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남들은 다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보이고 있고요. 사실 몇 년 전에도 이 남친한테 메신저 프로필에 사귀는 거 티 좀 내달라고 했다가 대판 싸우고 겨우 커플 프로필 사진 다는 거 정도는 얻어냈다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유부남이냐 혹시 떳떳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 지금 나가는 게 실제 카톡이에요. 맞습니다. 이 남친 이기적이다, 마인드가 다르다 이런 말까지 오가다가 결국 남친 부모님까지 이거 두고 싸운 사실 알고는 헤어지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남자친구는 헤어지기 싫으면 우리 집 와서 부모님 설득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지금 이게 부모님까지 나서서 헤어져라 마라 할 일인지 또 찾아가서 뭔 설명을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온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선을 넘었냐면서 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연자 두 분, 남녀 두 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다. 너무 격한 말씀은 삼가주시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친입니다. 야, 박지연! 우리 나이 30대야. 사귄 지 6년째라고. 이 정도면 사실혼이야. 아니 도대체 왜 커플티를 내는 게 부담인 건데? 선을 넘지 말라니. 지나간 사람들 너 붙잡고 물어봐. 내 요구가 과한 건지 연인 간에 이게 싸울 일이라고?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너 딴 여자 생겼지, 그치,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저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남자친구. 와, 나 진짜 돌겠네. 야, 이자연, 너 그건 내 취향이라고. 남들한테 내 사생활 버젓이 공개하는 거 내 취향 아니라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맨날 야, 그분 여자친구예요? 와이프예요? 이런 질문 듣는 건 나 질색팔색이야. 그리고 뭐 여자가 생겨?
너 약간 좀 의부증 같은 거 있니? 야, 나 진짜 요즘은 네가 좀 무서워. 좀 X. 자, 교수님,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이제 이 두 사람이 성향이 다른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볼 수가 없고 한 사람이 한쪽에 맞춰주면 이거는 뭐 여기 사연에 올라오지도 않을 그럴 사안 같은데 아마 이제 남성과 이 여성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을 거기 올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리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뭐 남들에게 과시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년 동안 교제를 했다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부모님까지 여기 개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미 이제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부모님까지 알려져서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헤어져라 얘기가 나오고 뭐 이혼은 이런- 아니고요. 이혼은 아니죠. 예. 이제 죄송합니다. 헤어져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6년 동안 사귀었더니 이런 쪽에서는 잘 안 맞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좀 그 잘 올려주는 분을 만나서 이 여성이 또 사귀는 아니, 교수님 방법. 지금 헤어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인 것 예, 같은데. 한번 그리고 또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여성을 또 만나서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6년 정도 사귀었더니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헤어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들릴 것도 박지일 같기도 변호사님. 한데 저는 이건 전적인 취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진짜. 사실 제가 아는 커플 중에 이런 커플도 꽤 많습니다. 한쪽은 많이 드러내고 싶어하고 한쪽은 조금 감추려고. 저 같은 경우도 뭐 SNS 같은 게 할 때 제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자체가 좀 불편하고 실은 저도 경험이 있어요. 예, 알리고 싶지 않은데 또 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알리고 싶어하고 그 상대 파트너는 정말 하지 말라고 맨날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적으로 취향의 문제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좀 귀에 들어갔던 부분은 왜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든 이걸로 헤어지기는 좀 저는 아니다. 좀 풀어야 된다. 이 생각은 합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아까 앵커께서 두 분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 살살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살살 얘기하려고 했는데 3대 1이니까 네네. 좀 세게 얘기를 아니, 난 센 거 좋아, 난 그죠, 센 거 그죠. 좋아. 일단 저도 취향의 문제로는 봅니다. 싫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 안 했는데 누가 같이 올리자면 저도 싫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취향을 넘어서서 이 남자친구의 말 스타일이나 이제 태도인데 말이 일단 너무 세요. 이런 거 선 넘는 거야. 6년 된 연인이 결혼을 정죄로 여자친구가 저런 요구하는 게 선 넘는 건 아니죠. 여자친구가 우리 모습 예쁘게 보이고 싶어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냥 반대 그걸 선 넘는 거야. 마인드가 달라 이렇게 말이 너무 세고 두 번째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가 이걸 따라올 거 아니면 우린 헤어지고 우리 부모님까지도 이건 헤어지라 그러니까 네가 와서 부모님을 설득시켜. 아니요. 그거는 사랑하는 두 연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부모님한테는 왜 가서 이르고 또 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네데이님, 그런데 사연자도요, 뭐가 그렇게까지 티가 내고 싶을까요? 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초록이님도 살짝 피곤한 스타일 같습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초코님, 서로 반지 낀 사진 정도 올리는 건 괜찮은데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나와요 하셨고요. 전부경님도요, 남자분도 그렇고 그 남자 쪽 부모님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뭔가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더 간극을 벌려놓는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정화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이 반려묘 자랑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올해 11살 떼순이. 떼순이는 화장실 변기 냥이랍니다. 보통 냥이들은 모래에다가 대소변을 보는데 떼순이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보시죠.
자, 변기를 향해 걸어가는 떼순이 변기 위로 폴짝. 예. 자, 엉덩이를 들이밀고 작은 거 발사. 와우. 자, 그런데 떼순이가 신기한 게 작은 거 볼 때는 엉덩이를 밀착, 큰 거 볼 때는 엉덩이를 확 위로 들어준답니다. 따로 배변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사람 변기를 썼다니. 고양이는 정말 영물이에요. 지난 1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속옷바람의 남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권이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전국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장염맨이었습니다. 4년 전 식당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출소 2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또 붙잡힌 장염맨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2달 전에 이 장염맨 전해드렸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때 막 음성 분석까지 하셨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공치사 안 하는데 사건 반장이 잡은 겁니다. 네, 결국 잡혔습니다. 그 일명 장염맨 이 남성은 지난 2020년도에요. 전국을 돌면서 그 집 음식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전화 걸어서 이 집에서 음식 먹고 장염 걸렸다 협박을 하고 또 돈을 뜯었습니다. 이걸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전북, 경기, 인천 전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휴대전화 개통 지역, 통화 위치 같은 걸 확인했더니 죄다 부산 일대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장염맨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 뽑는 그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요. 얼굴 사진 바탕으로 숙박업소 탐문해서 그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장염맨이 머무는 호실로 들어가서요. 체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표정이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반항도 안 해. 반항도 안 해. 상당히 담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게 왔구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월 말에 저희도 그렇고 장염맨 돌아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만 했어요. 예, 그걸 보고 장염맨 잡힐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또 잡히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검거 현장에서요, 범행 모두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박 교수님, 네. 부산 모텔방에 처박혀가지고 사건 반장 보면서 곧 나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직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때라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도 않고 그냥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사람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13개 식당에서 450만 원 갈취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로 지역 맛집을 검색해서 불특정 다수의 전국 식당, 카페, 반찬 가게 3,000곳에 전화를 한 후에 식사 후에 배탈 설사에 시달렸다, 합의금 달라, 거짓말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킨다, 도청에 아는 고위 공무원이 있다라고 협박했고요. 일부 식당에는 본인이 무슨 로펌 대표다 라고까지 이제 소개했어요. 피해 당한 사장님만 418명, 그리고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등 내서 9천만 원이나 이렇게 뜯겼습니다. 자, 이놈이 진짜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그 아까 로펌 대표를 사칭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밥집 사장님,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로펌 대표인데 여기서 만든 김밥 먹고 배탈이 났다. 민사소송 걸겠다, 법무팀 통해서 했더니 그 전화 받던 김밥 사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자, 한 식당에서는요, 직원들이 사장을 바꿔주지 않았대요. 장염 걸렸다라고 막 헛소리를 하니까. 자, 그럼 그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손님 죄송한데요. 좀 전에 전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전화 받았던 직원이 아니, 지금 쉬는 날이어서 내용을 잘 저기요, 몰라서 말장 나가지 말고요. 네, 전화 준 당신 누굽니까? 직원인데요. 그날에 저희가 직원이 지금 나한테 지금 연락을 하고 지금 4시간 빼앗고 앉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아, 나 진짜 장난하나, 진짜. 저희가 그날 담당자하고도 확인하고 다시 딸이 하지 말고 사장 전화번호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요. 아니면 나 바로 영업정지 바로 처리시킬 거니까.
지금 장난하시 나라. 그때 교수님이 음성 분석을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저 사건을 이제 그 이전에도 제가 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하고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너는 상대 안 하니까 사장 바꿔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쓰는 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는 법무실에 연락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법적으로 또는 뭐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 검색에서 무작위로 식당에 전화하고 사장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근거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화를 내고 협박을 하다가 그거 안 되면 이제 그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매일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2곳 또는 3곳에 성공을 했으니까 거의 뭐 성공률이 한 1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업 정지 시키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그 업주나 이런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 짓을 갖다가 박 변호사님 네. 10개월이나 했어요. 뭐 일부는 협박인 걸 알았을 거고 업무방해 뭐 사기 이런 걸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고도 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이걸 10개월 동안 반복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때는 낮에 합니다. 자기 전화를 하겠죠. 그러다가 밤에는 숙박업소 가면서 전화를 끕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전원 끄는 수법을 사용하니까 추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그래서 동선 파악이 안 되고 수사의 진척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심칩을 수시로 바꿔서 37개, 확인된 것만 37개 번호를 썼다고 하고요. 4, 5일 한 번씩 전화번호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저 짓을 해서 418명의 식당 사장님들 협박해가지고 뜯어낸 돈이 무려 9천만 원입니다. 그 돈 남아있을까요? 수중에 남아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루만 사는 사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친구 그 사이버 도박 좀 하거든요. 인터넷 도박 충전 계좌에다가 송금해서 충전해서 저녁에 또 도박하고요. 그래서 한 5, 60, 7, 80 정도 들어오면은 그걸로 또 하루 생활하고 뭐 이틀 생활하고 뭐 그렇게 계속 지낸 거죠. 아, 그게 다 게임, 뭐 생활비, 자기 네네. 뭐 밥 사 먹는 거 다 그날 소진한다는 거죠? 예, 돈 들어오면 바로 인출하고 그날 들어온 돈은 그날 다 써요. 자, 오 교수님 그러면 9천만 원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 썼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 그와 연관돼 가지고 실제 이 돈이 잔액이 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식당에서 돈을 딱 보내주면 바로 인출해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잔고가 0원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 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은 너 왜 또 저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명이랍시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도 없고 주변에서 자기에게 돈을 보내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 아니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죠. 또 하나 본인 말로는 출소한 이후에 왜냐하면 휴대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이건 뭐 본인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출 빚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라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수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유명해질 줄 몰랐나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돈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김밥집 사장님, 뭐 해장국집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사기나 뭐 공갈 갈취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거의 다 이런 걸 가면 저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흥비로 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한다 하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렇게 돈을 뜯어가지고 기부하고 이러진 않아요. 저축을 한다면 그것도 참 저축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거 하죠. 자기가 그냥 유흥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 사람 사실은 22년도에 똑같은 행동 했었어요. 13개 식당에 대해서 갈취를 450만 원 해서 징역 1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9천만 원, 418개 식당인데요. 누범 적용이 됩니다. 상습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누범 적용되면 장기형의 2배를 가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뭐 예상하기 좀 몇 년? 5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푹 좀 이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이효정 씨가 이전부터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려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전 남자친구는 효정 씨를 따라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심하게 집착해왔고 헤어지려고 하면 더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어제 오늘 뉴스룸에서 보도돼서 정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죠. 19살 대학생 이효정 씨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후에 숨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내용 저희가 좀 자세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그날 효정 씨가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부터 듣고 가시죠. 엄마. 왜? 엄마. 왜 말을 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네가 나 때렸어. 했어. 네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 지금 울면서 엄마를 찾는 저 효정 씨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자, 사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1일 오전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이효정 씨는요, 경남 거제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좀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 남자친구인 김모 씨가요, 이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효정 씨의 뺨을 때렸던 겁니다. 누워있던 곳이 복층이어서요, 보시다시피 천고가 낮다 보니까 몸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고 저항도 못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효정 씨 한쪽 뺨을 계속 때린 뒤에 기절하기 직전까지 목을 조릅니다. 이외에도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거나요,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런 심한 폭행을 1시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효정 씨는 휴대전화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김 씨에게서 1시간이 넘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전치 6주. 그런데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머니 얘기에 좀 따르면 이게 폭행 때문에 눈알에도 지금 멍이 들었고 목에 그 졸린 자국도 선명했다고 해요. 말씀처럼 거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래 4월 1일 날 이런 무차별 폭행 사고가 있었는데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4월 10일에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상태가 좀 악화되는 모양새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이 상태가 심각해서 사물이 구별 안 될 정도로 안 보이고 기도 먹먹하다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손톱에 청색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그 사이에 효정 씨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효정 씨 사망한 뒤에 뭐 폭행치사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김 씨 했지만 곧 풀려났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1차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망하고 폭행하고 연관성,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가 불승인된 겁니다. 자, 지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왜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느냐.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습니다. 예?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190차례의 흉기를 휘두른 그 사건. 류찬하. 결국 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극약 처방을 쓰지 않고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자, 이 김 씨가 풀려난 뒤에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지금 중단했습니다. 효정 씨 죽음에 이 김 씨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건이 있던 그날 김 씨는 왜 효정 씨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헤어졌는데 3주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효정 씨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맞았는 날 있잖아요. 그 전날이 자기들 만난 날, 그 만난 날 3주년이래요. 근데 그 전날이 3주년인데 자기하고 안 있고 친구하고 있었다고. 예, 갑자기 전화도 막 20통인가 이렇게 막 들어와가 있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차단을 시켰대요. 갑자기 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구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 네. 전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졌잖아요. 네. 끝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뭐 김 씨와 효정 씨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커플이었다고 해요. 고2 때부터 커플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렇게 좀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마다 폭행이 더 심해졌고 또 그런 새벽에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효정 씨는 헤어졌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기념일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3주년 기념일인데 너 왜 나랑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차단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와가지고 폭행을 한 건데 그 폭행의 정도가 전체 6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폭행이잖아요. 그런 남자친구를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폭행을 또 저지른 거고 경찰에 폭행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때린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놈 혼자 3주년을 기념하고 저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 씨, 김모라는 자 거의 집착을 보였죠. 자신의 소유물처럼 효정 씨를 다뤘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효정 씨 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효정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간호과를 이 친구가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우리 딸은 이제 간호과에 이제 지원을 했고 경북 경상시에 있는 이제 간호과에 지원했고 이 친구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급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자꾸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실제로는 이 친구가 효정이를 그렇게 때리고 또 했답니다. 그 학교에서도. 대학을 하향 지원하면서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학교까지 갔다. 일단 이것부터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는 상당히 그 인간의 집착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그거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조정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스스로 족쇄를 자기 스스로 채운 겁니다. 왜? 나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나는 하향 지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저런 폭력성을 배웠는가 참 그게 궁금한데요. 아예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주위에 뭐 남자건 여자건 아예 친구들 갖다가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데 휴대전화 검사, 편의점 갈 때도 혼자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아는 친구하고 함께 해야만 외출을 하겠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스토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남들이 보는 데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11번이나 출동을 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폭행을 하다 보면 쌍방 폭행이 될까 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요. 결국 이제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아예 휴학을 하고 완전히 결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하고 고향인 거제까지 따라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박 교수님,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 유족들이 효정 씨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를 딸이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저렇게 딸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맞은 모습을 본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딸이 더 얘기도 못했겠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동안 털어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SNS로도 친구들한테 의논도 했는데 맨날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코 한쪽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눈 한쪽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보낸다. 너랑 사귄 게 잘못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이렇게 폭행해서 뭐 전치 6주 이렇게 때리고 나서 또 싹싹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해왔다는데 이렇게 때리고 사과하고 때리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또 이제 뭐 대학까지 쫓아가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정말 거의 병적 집착이죠. 그래서 유 교수님께서는 이 남자가 족쇄에 스스로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족쇄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 효정 씨는 덫에 정말 빠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김모 저희가 머지않은 시점에 신상을 공개하게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김모 지금 근황이 알려졌죠? 자, 근황이 좀 충격적인데요. 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거제 등지에서 술 먹고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망 후에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의료과실엔 사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공식적인 사망 원인 자체가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그래서 이 폭행하고 사망하고 그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지금 불명이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19살 간호사를 꿈꾸던 여대생이 저렇게 이 세상을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자, 유족분들이 지금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이제 유족들은 이제 상해치사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사실 이제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생때 같던 자기 딸이 그렇게 무자비한 어떤 폭행을 갖다 당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그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관여를 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간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멀쩡하던 딸이 그 폭행 뒤끝으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놀러 다닌다. 저게 어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게 정말 수용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서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사망하기 전에 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엄마 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눈이 퉁퉁 부은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요구 사항이니까 좀 수사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좀 깊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만 걸려오면 받기가 무섭다는 며느리, 바로 끊임없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보약 한 첩 지어달라, 해외여행 좀 보내달라, 급기야 생활비까지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무조건 알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현재 며느리는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대체 그동안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며느리가 60대 며느리십니다. 예, 60대 며느리.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 네, 60대고요. 딸이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요,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재산이 300평 땅, 그리고 꼬마 빌딩 하나, 그리고 3층짜리 단독주택. 이게 현재 시세로 모두 50억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이 원래는 시어머니, 장남인 남편, 시동생까지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돼 있었지만 그 시어머니가 당시에 장남, 그러니까 사연자 남편은 사업하니까 이 잘못하면 재산 날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증여를 해라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일단 시어머니와 그 시동생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몇 년 뒤에야 이제 제보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당시에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내 사전에 사전 증여란 없다. 나한테 잘해주면 죽어서 재산 줄 거고 못해주면 국물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박 교수님, 불효자 방지를 위해서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댁과 같이 살았는데 매일매일 시어머니가 연락하고 찾아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나 몸이 안 좋아서 보약 좀 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아우 집수리비가 없네. 그러고 아우 생활비가 좀 모자란다. 아우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가전 가구도 사드리고 심지어는 아우 테레비에 영덕게가 나오는데 대게가 너무 맛있겠다. 그렇게 해서 5시간 운전해서 영덕 대게 사드리고요. 이때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의 60%를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참아야죠. 300평당의 꼬마 빌딩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충격적인 거는 10년 전에 시동생이 40대 나이에 늦장가를 가게 됐는데 요때도 부릅니다. 야, 아가야 일로 오거라. 네가 장남 며느리인데 이번에도 신경 좀 써주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의 신혼여행비를 대신 줬다고 해요. 형수가? 예. 아이고야. 남편 뭐 했냐면 남편 이 사업은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러고요. 아이고야. 이런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아내가 주말에 식당 알바도 해서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죠. 나한테 주는 돈 아까워 하지 마라. 나 죽으면 나한테 100배, 200배 돌려줄 끼다. 라고 계속했고 이런 가스라이팅 비슷한 게 한 30년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시어머니가 80살 좀 넘으셔서 돌아가셨대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 교수님. 예. 꼬마 빌딩. 이 아내의 주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남편에게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의 얘기가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냐라고 아이고야.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뭐 한 30년 동안 이미 그렇게 해왔던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뭐 30년 동안 시간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직접 등기부를 열람을 했더니 300평 땅하고 꼬마 빌딩, 단독 주택 한 50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게 예. 전부 다 시동생의 단독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또 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나는 지금 상속세 낼 돈도 없고 공동 명의 하면은 나중에 번거로워지니까 일단 내 동생 명의로 그렇게 해놨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몇 년 뒤에 다 내가 알아서 찾아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습니다. 와, 남편이 야, 네가 왜 우리 집 재산을 그렇게 관심이 많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남의 편 아닙니까, 남의 편. 자, 도대체 남편의 이 태도 왜 그런 건지 제보자인 60대 아내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직 말 나온 거 없다. 그리고 뭐 네가 왜 그거를 관심을 가지느냐. 알아서 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수 씨는 상속에 대해서 입도 안 떼는데 니는 왜 맨날 궁금해하고 돈밖에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이렇게 남편이 어수룩하게 나오니까 결국 시동생 찾아가서 직접 따졌습니다. 아. 그랬더니 시동생이 어. 형수 저 그 돈 안 떼먹어요. 그 나중에 떼 되면은 알아서 다 형님 목 조카 목 다 떼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더라는 거죠.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그럼 지금 그 하신 말씀 그 내용 그대로 공증받고 싶다는 공증, 얘기를 했더니 공증.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 향해서 형수 며느리는 원래 시댁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겼던 유언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가셔서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어머니께서 이 제보자의 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내가 우리 손녀한테 땅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우리 부부는 아니라도 이 손녀한테 뭔가 남기신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시동생이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 유언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는 이 형님한테까지도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 60대 아내분 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본인이 대기업에 다닐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30년 동안 본인이 버는 족족 전부 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도 하나도 없고 노후 자금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고야. 상태니까 지금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시집의 상속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상속 문제와 관련돼서 남편하고 계속 이렇게 다퉜는데 예. 남편이 한 얘기가 네가 해준 게 뭐냐? 다 내 돈이었다. 이건 또 좀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러다가 화를 내면서 가출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현재는 별거 중인데 남편은 생활비조차 보내주지 않아서 이분이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일을 갖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답답하고 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이다. 그리고 정말 헤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시어머니 유언장도 안 보여주는 시동생 시가 이래 정말 며느리는 참견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유언장은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것 같아요. 유언 공증을 한 건데 만약에 며느리가 관련성이 있다면 공증 사무실에서 알려줍니다. 뭐 증인이나 집행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로 시동생만 관련이 있고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좀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못 받았을 거나 며느리 가족들은 지금 모른다면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모든 권리는 남편이 지금 가출한 남편이 할 수가 있어요. 형제간끼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모든 권리가 모든 재산이 동생한테 갔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 두 사람끼리 이제 다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며느리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돌아오면 그때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본인들이 기여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최인지 님이요. 남편이 너무 어리숙하네요. 다 빼돌리고요.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강희님, 30년은 어찌 보상받나요?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화나는 사연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여기는 미국입니다. 수영장에 구명조끼까지 입고 헤엄치고 있는 이것. 다름이 아닌 고양이입니다. 물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동물인데요. 고개도 바짝 들어 올리고요. 눈도 동그랗게 뜬 채로 첨벙첨벙 발을 휘젓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내 보호자의 품에 쏙 안기는데요. 이 물 밖에 나온 고양이의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가 심상치 않아요? 좀 크죠? 이 친구가 수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동석 배우를 연상시키는 떡 벌어진 어깨와 몸집, 이 몸무게가요. 무려 13kg에 육박한다고 우리 집 합니다. 고양이도 저 정도 되는데? 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요. 관절이며 척추까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수영 다이어트를 시작한 겁니다. 매주 2회씩요. 벌써 석 달째라고 합니다. 성공 실패. 지난주에 드디어 비포 사진, 애프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약간 각도 차이가 있긴 반쪽이 하지만요. 됐는데. 확실히 뭔가 날씬해진 것 같은 모습이죠. 무려 1.5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문 뒤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목격한 건 11살짜리 소녀였는데요. 소녀는 멍하니 불을 보다가 바로 뛰쳐나갑니다. 자, 근데 이 소녀 동생과 함께 다시 나와서는 불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직접 불을 끄려가요. 소녀는 뜨거움, 또 연기 다 참아내고 한 발짝도 들어가서 화염 속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자, 단 1분 만에 불은 전부 싸그라들었고요. 대단하네. 놀랍고 무서울 법도 한데 소녀는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동생을 챙기고 불까지 껐습니다. 이날 부모님 일터에 가셨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외출한 탓에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자, 여객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황당한 장면인데요.
마치 바다를 연상케 하는 이곳 공항 활주로입니다. 오. 빈틈없이 물로 가득한 모습이죠. 이곳뿐만 아닙니다. 도로에 차들 역시 바퀴가 아이고, 다 잠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이미 침수되어 있는 도로에 버려진 차들도 보이고요. 심지어 도로 바로 옆 절벽엔 어느새 폭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예, 여기 비가 그냥 많이 온 수준이 아니었고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 원래 사막이잖아요. 1년에 많이 와봐야 100mm인데 이날 단 하루에 내린 비의 양이 무려 200mm입니다. 하루 만에 2년치의 양이 한꺼번에 세상에. 쏟아진 겁니다. 2년치? 자, 하늘이 거의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사막 도시다 보니까 폭우에 대한 대비가 전무했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고기 테마파크로 출발. 숯불 돼지갈비부터 7가지 환상적인 고기 맛의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는 여긴 대한민국 고기 테마파크 명륜 진사갈비.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시간 너무 짧아 진짜.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